제3자의 개입이 이 여기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데, 법원의 판사가 이 조정관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당사자들은 그런 판사가 하는 말이 어떠한 뭐 협상을 위해서라기보다 판단이 뭐라 그러려나 정확한지 판사의 판결을 염두에 두고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설득을 해도 좀 부분이 좀 어려울 때가 있고, 또 반대로 이 측면에서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판사가 조정을 하게 되면 판사의 말을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억지로라도 따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왠지 여기에서 아니라고 하면은 나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지도 몰라라는 우려심도 있고, 또 반대로는 판사가 뭘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거야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좀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판사 입장에서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뭐 분쟁이 나오는 이 외부적인 거에 집중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내면적인 다른 부분까지 통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워낙 이제 사건이 많고 저희는 이제 판단하는 거를 계속적으로 트레이닝하는 사람이라서 기록에 나와 있는 증거와 뭐 주장에 대해서 맞나 아닌가에 대한 위주로밖에 볼 수 없어서 사고 체계 자체가 협상을 이끌어내기는 약간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조정을 실제로 하는 것보다는 그 이외에 제3자, 중립적이면서도 또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소양이 있고 경험이 있는 위원님들이 진행을 하는 게 조정으로서는 가장 적합합니다. 그래서 협상가와 판단자가 분리가 되어야 되는 게 이제 이 조정 절차에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뿐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분쟁에서 가장 좀 어려운 케이스가 주관적으로도 감정 대립이 격화된 경우, 그 경우가 이제 서로 결합되었을 때가 가장 좀 조정하기도 힘들고 조정의 결과도 좀 좋지 않고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주로 이제 기독교와의 중재원 사건들은 객관적인 이해 대립, 뭐 단순히 뭐 공사대금 사건, 돈 빌려줬는데 은행에서 빌려줬는데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건, 여기서는 주관적으로 내 감정이 개입될 여지가 적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와의 중재원으로 저희가 보내드린 사건은 이런 이해관계의 상충이 감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하시는 데 있어서 크게 이제 쉽지 않다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나 이제 정정원 기구로 사건을 보내드리고 그런 일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조정 절차의 장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판사는 판단자이지만 조정위원은 판단자가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대화를 촉진해서 당사자 스스로 분쟁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조정의 성립이 될 경우라도 조정자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 스스로 그 조정을 내용을 결정하는, 결정권 자체가 분쟁 당사자들에게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판결은 그런데 당사자에게 결정권은 없습니다. 판결은 법원이 판결을 하죠. 법원에게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그에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뭔가 변화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조정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갈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조정할 수도 있고, 조정자는 자기 분쟁의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에 최대한을 맞게 유연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력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위원과 외부기관의 전문성이 활용이 가능합니다. 판결을 할 경우에는 승소 아니면 패소라는 양자 필립적인 해법만이 가능하고, 그 외에도 좀 다양하게 해결하는 일을 좀 골라야 합니다. 단순한 대여금 사건이라 하더라도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 1,000만 원을 지급하라 하고 주문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판결로.
근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1,000만 원을 내가 갖고는 싶은데 좀 기다렸다가 올 연말까지 주겠다. 아니면 이걸 좀 나누어서 석 달치를 나눠서 300, 300, 400 이런 식으로 좀 분할해서 주겠다. 판결에서는 그걸 좀 담아내기가 힘듭니다. 판결을 주민이 일단 명료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정으로 갈 경우에는 상대방도 그럼 내가 연말까지 기다려줄게. 그래서 그게 합의가 될 수도 있고, 분할도 뭐 짧게는 한두 달 내지는 길게는 저희가 60개월까지도 분할해서 하는 조정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조정의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외부기관의 전문성이라는 걸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저희 법원에서는 모든 여러 종류의 사건들을 보기 때문에 좀 공통적인 그런 법률 관계에 조금 더 익숙하고 약간 새로운 분야나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거에 맞추어서 이제 새로 그때 가서 보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내가 공부하듯이 판사도 공부하듯이 그때 그렇게 접하는 사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특수한 이미 전문적으로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면 판사가 이제서야 공부해야 되는 그런 사건도 그 기관에 갔을 경우에는 바로 어느 정도의 쟁점이 무엇이 어떤 부분이 당사자가 가장 주장하고 싶어하고 바로 캐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판사의 개개인의 역량에 맞추어서 사건이 해결되는 것을 벗어나서 전문적인 기관들의 그런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조정제도의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조정 기인이나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도 조정을 실시를 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도 조정은 법원 외의 적당한 장소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서들이 법원에 오는 것을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하고 그 자체만으로도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처음으로 법원을 왔다는 분들도 많고 법원에 혼자 오기가 두려워서 이렇게 가족들을 막 다 함께 와서 대기실에 많이 기다리시는 그런 광경도 저희는 종종 봅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조금 더 편안한 장소에서 법원 외의 장소에서 조정이 된다면은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도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결정에 있어서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긴장되고 위축되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편안한 장소에서 이야기도 많이 들어주시는 조정위원님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스스로도 이제 자기 사건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나 감정도 많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외부 연령 조정 진행 절차를 먼저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이 제기하려면 도단 재판부에서 배당이 되어서 재판부에서 사건을 진행을 하면서 요즘은 이제 소장과 답변서를 나와서 보고 당사자가 굳이 이 사건에 조정을 하겠다라고 의사를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조정 회부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유는 판결로 가게 되는 이 극단적인 거에서 감정 대립이라던가 뭔가 의견 차이에서 다시 이제 백해서 돌아와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조정 절차를 먼저 시도를 해보는 게 요즘 이제 민사 재판에서의 큰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조정 제도라고 하는 지칭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소장과 답변서가 나온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히 뭔가 법률적인 쟁점이 다 파악된 건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그래서 어떤 법률적인 쟁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라고 판단을 못 내리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건 당사자들은 이 사건이 왜 비롯되었고 왜 문제가 됐는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들에게 좀 더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소장과 답변서만 나온 상황에서 조정으로 회부를 하는 겁니다.